백화점 로비는 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낮에는 햇빛을 닮은 조명 아래 반짝였고, 저녁에는 도시의 야경을 삼킨 것처럼 차갑고 매끄럽게 빛났다. 대리석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사람들 그림자까지 또렷하게 비쳤고, 유리 진열장 안의 명품 가방들과 구두들은 아무 감정도 없는 전시품처럼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보며 늘 비슷한 말을 했다. 우아하다, 고급스럽다, 품격 있다. 하지만 윤서아는 알고 있었다. 그 반짝임 아래에는 전혀 다른 얼굴이 숨어 있다는 걸. 이곳은 사람이 사람을 가장 쉽게 서열로 나누는 공간이었다. 누군가는 돈을 냈다는 이유로 타인을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고 믿었고, 누군가는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 모든 무례를 웃으며 견뎌야 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 손끝의 각도 하나에도 위아래가 갈렸다. 정중함은 미덕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었고, 사과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한 방패가 되곤 했다. 윤서아는 원래 참는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어릴 때는 그랬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얼굴에 바로 티가 났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꼭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렸다. 하지만 서울에 올라와 대학을 다니고 등록금과 월세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고,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고향 식당을 혼자 지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아주 천천히 변했다. 참는 게 강한 거라고 믿게 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됐다. 다툼은 피해야 했고, 일은 지켜야 했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버티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백화점 일이 적성에 맞는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웃는 법을 배웠다. 표정을 감추는 법을 배웠다. 상대가 무례해도 눈빛을 흔들지 않는 법을 배웠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실제 감정과는 상관없이 꺼내는 법도 익혔다.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몇 년을 견뎠다. 동료들은 윤서아를 보면 늘 비슷한 말을 했다. 서아 씨는 참 차분해. 서아 씨는 손님이 아무리 진상이어도 표정이 안 변해. 서아 씨는 서비스직 체질이야. 하지만 그건 체질이 아니었다. 습관이었다. 더 정확히는 버릇이었다. 무너질 틈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버릇. 오늘 하루만 넘기자. 이번 달까지만 버티자. 이 일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을 달래는 버릇. 그렇게 쌓인 버티기의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그녀 자신을 규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윤서아는 처음으로 알게 됐다. 참는 것과 무너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윤서아 씨, 1층 로비로 바로 내려와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김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짧았다. 짧은데도 이상하게 불길했다. 서아는 손에 들고 있던 입고 확인표를 내려놓고 대답했다. 네, 선배님. 무슨 일 있어요? 백미란 고객 왔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아의 손끝이 식었다. 백미란. 그녀는 단순한 VIP 고객이 아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거의 재난 문자처럼 통하는 이름이었다. 누군가 백미란 왔다라고만 말해도 공기가 달라졌다. 하던 일을 멈추고 표정을 정리했고 괜히 목소리를 낮췄다. 백미라는 돈을 많이 썼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는 이유는 구매액이 아니었다. 사람을 휘두르는 방식 때문이었다. 작은 불만을 일부러 크게 만들었고 사람을 창피주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았다.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누구에게 전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포장 리본 각도가 조금 비뚤어 보인다는 이유로 직원을 20분 넘게 세워두고 면전에서 비웃은 적이 있었다.
또 한 번은 예약 물량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로비 한가운데서 내가 여기다 얼마를 쓰는데 이런 대접을 받냐고 소리를 질러 다른 고객들까지 멈춰 세웠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직원들은 그녀를 상대하는 법을 배웠다. 아니, 상대하는 법이라기보다 무사히 지나가는 법을 배웠다. 백미란이 화를 내면 일단 사과하고 설명은 짧게 하고 최대한 빨리 관리자에게 넘기고 가능하면 정면으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것. 그게 다였다. 서한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것뿐이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란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회가 찾아오길 기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고 없이 하루가 지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은 늘 그런 날 가장 큰 일을 겪는다. 로비로 내려가자 백미라는 이미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짙은 자주색 코트에 커다란 진주 귀걸이, 흠잡을 데 없이 정리된 머리와 화장. 겉으로 보기엔 품이 있는 중년 여성 같았지만 서한은 저 얼굴을 너무 잘 알았다. 기분이 조금만 틀어져도 입꼬리가 비틀리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를 아래에서부터 훑어보는 버릇이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백미라는 마치 누군가 실수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서아를 보자마자 손끝으로 허공을 툭 가르며 말했다. 너, 이쪽 와. 서아는 허리를 숙이며 다가갔다. 이미 목 안쪽이 바짝 말라 있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윤서아입니다. 어떤 불편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됐고, 내 가방 어디 있어? 서아는 곧바로 알아들었다. 지난주 예약해둔 한정 수량 라인의 가방이었다. 본사 입고 일정이 밀렸고 전산 등록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였다. 서아는 전날에도 그건 때문에 고객센터와 본사 쪽에 확인 메일을 보냈었다. 아직 출고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약하신 상품 말씀하시는 거죠? 확인해 본 결과 아직 본사 입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오늘 바로 전달은 어렵습니다. 대신 제가 본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미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게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고객님, 현재 시스템상 너 같은 애들이 꼭 이래. 말만 번지르르 하지 결국 해주기 싫다는 거잖아. 아닙니다. 정말 규정상 지금은 출고가 불가능해서요. 규정? 백미라는 비웃듯 웃었다. 내가 여기서 쓴 돈이 얼만지 알아? 주변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서아는 그걸 느꼈다. 백화점 로비라는 공간은 이상했다. 사람들이 눈앞에 소란을 모른 척할 만큼 무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쉽게 끼어들 만큼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도 보듯. 고객님, 불편하신 건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는데? 운영실 승인과 본사 등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인데? 백미라는 성큼 다가와 서아의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윤, 서, 아. 한 글자씩 또렷하게 끊어 읽는 말투. 마치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디 한번 내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고 시험하는 것 같았다. 어디서 이런 애를 데려다 놨어? 눈은 왜 그렇게 떠?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확히는 아무 말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여기서 한마디만 잘못해도 이 상황이 더 커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묵은 늘 약함으로 해석됐다. 그럴수록
백미란의 기세는 더 올라갔다. 내가 만만해 보여? 아닙니다. 근데 왜 안 해줘?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짝! 그 소리는 너무 선명했다. 누가 숨을 들이켰다. 서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첫 몇 초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조차 실감이 나지 않았다. 뺨이 너무 뜨거워서 감각이 오히려 둔해지는 느낌이었다. 귀 안에서는 얇고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고 눈앞 풍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프다는 감정보다 먼저 올라온 건 수치심이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다. 고객들, 직원들, 지나가다 멈춰선 사람들, 멀리서 상황을 보는 관리자들, 모두가 자기 얼굴이 돌아간 각도와 뺨에 남은 자국과 자기의 무너진 표정을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사람이 정말 창피하면 울지도 못한다. 분노도 바로 솟구치지 않는다. 몸이 먼저 얼어붙는다. 그리고 더 잔인했던 건 바로 그 다음이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서아는 자기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속으로 놀랐다. 왜 또 사과하지? 왜 맞고도 먼저 죄송하다고 하지? 하지만 그건 이미 몸에 밴 버릇이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낮아져야 한다는 버릇. 이 상황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본능.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입보다 먼저 나오는 반응. 그 말을 들은 백미라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그때였다. 멈추세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큰 소리도 아니었고 거친 톤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로비 공기를 한 번에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다. 모든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다. 회색 코트를 입은 노년의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눈빛은 지나치게 차분했다. 서아는 그 여성을 처음 보는 게 분명했는데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누군가가 이제야 눈앞에 나타난 것 같은 기묘한 감각이었다. 그 여성은 서아 앞에 멈춰서더니 백미란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 사람을 때리신 겁니까? 백미란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뭐예요, 이 할머니는? 질문에 대답하세요. 내가 왜 사람을 때리고도 당당하실 수 있나 해서요. 백미라는 헛웃음을 쳤다. 당신 뭔데 끼어들어요? 가족이에요? 변호사예요? 아니면 여기 사장이라도 돼? 잠시 침묵. 그 여성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말했다. 아직은 아니죠. 뭐? 하지만 적어도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편은 아닙니다. 서아는 멍하니 그 여성을 바라봤다. 자기 편. 누군가가 저 상황에서 저렇게 분명하게 자기 편이라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다. 그 여성은 서아의 뺨을 한번 보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많이 아픈가요? 그 한마디에 서아의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다. 아프냐는 말, 괜찮냐는 말,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자기 상태를 먼저 묻는 말. 서아는 겨우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저었다. 사실은 아팠다. 뺨도 아팠고 귀도 아팠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다. 그 여성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백미란 쪽으로 몸을 돌려 차갑게 말했다. 사과하시죠. 뭐? 지금 당장. 백미란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노인네가 진짜 직원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폭행까지 했으면 최소한의 수치심은 있어야죠. 수치심? 백미라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이런 애들 한 번씩 혼나야 정신 차려요. 그 순간 노년 여성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이런 애들?
그 짧은 되물음에 이상하게도 백미란이 순간 움찔했다. 그 여성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이 지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아, 시끄럽다고요. 아니요. 지금부터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때 뒤늦게 오태석 실장이 달려왔다.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무슨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도 가장 먼저 서아를 노려봤다. 윤서아 씨, 고객님께 다시 사과드리세요.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실장님, 제가 맞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더 큰 문제요? 그때 노년 여성이 오태석을 바라보며 물었다. 직원이 고객에게 폭행당했는데 사과부터 시키는 게 귀사의 대응입니까? 오태석의 표정이 굳었다. 고객님, 이건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서. 내부요? 여성은 조용히 웃었다. 아니요. 이건 이제 내부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말과 동시에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오 변호사님, 지금 바로 본점 1층 로비로 와주세요. 로비 공기가 다시 차갑게 굳었다. 짧은 침묵 후 그녀는 덧붙였다. 네, 폭행건입니다. 그리고 백미란 씨도 여기에 계시네요. 그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백미란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서아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 오만한 여자가 처음으로 당황했다. 전화를 끄는 여성이 천천히 서아를 돌아봤다. 윤서아 씨, 저를 아세요? 그 여성이 잠시 서아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사진보다 훨씬 단정하네요. 네, 인사가 늦었군요. 저는 한정희입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강민준 씨 어머니예요. 순간 서아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민준의 어머니. 민준은 지금까지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우리 집은 좀 복잡해. 나중에 다 말해줄게. 그 말만 반복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복잡하다는 가족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뺨을 맞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그것도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백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저 직원이랑 아는 사이라고요? 한정희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하실 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들 여자친구라도 되나 보죠?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뭔데 이렇게 설치세요? 정희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내 아들이 진심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 직원들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멀찍이 서 있던 김수진은 서아와 정희를 번갈아 바라봤고 오태석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리고 백미라는 아주 느리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서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대단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난히해요? 정희는 손목 시계를 한번 확인하더니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한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필요하면 형사 문제로도 가져갈 생각입니다. 지금 협박해요? 아니요. 예고하는 겁니다. 서아는 숨조차 편히 쉬기 어려웠다. 민준의 어머니가 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왜 이렇게까지 나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자기 안쪽에 아주 작은 안도감이 번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자기 편에 서 있다는 감각. 그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때 정희가 아주 짧게 말했다. 윤서아 씨,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오태석이 다시 끼어들었다. 고객님, 일단 여기서 일을 더 키우는 건, 일을 키운 건 제가 아니라 직원 얼굴을 때린 그쪽 고객과 그걸 덮으려는 관리자죠. 오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CCTV 확보 요청은 이미 넣어두겠습니다. 오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고객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합니다. 가요. 정희는 서아를 데리고 천천히 로비를 벗어났다. 유리문이 닫히자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차가운 바람에 눈가가 조금 시렸다. 어쩌면 맞아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붙잡힌 탓인지도 몰랐다. 정희는 가까운 카페로 향했다. 일단 앉아요. 서아는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다. 정희는 직원에게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한 뒤 아무 말 없이 서아를 찬찬히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평가도 경멸도 호기심도 없었다. 오히려 아주 조심스럽고 진지한 무게만 느껴졌다. 마치 서아가 지금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보다 얼마나 오래 이런 표정을 혼자 삼켜왔는지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민준 씨 어머니 맞으세요? 맞아요. 왜 저를 알고 계세요? 정희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차가 나오자 컵을 서아 쪽으로 밀어주고서야 입을 열었다. 민준이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를요? 네. 처음에는 이름만 들었죠. 그러다 어느 날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정희는 희미하게 웃었다. 웃을 때는 순한데 참을 땐 무섭게 참는 얼굴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서아의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민주는 늘 과묵했지만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가족에게까지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정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건 우리 쪽 사정 때문이에요. 우리 쪽 사정이요? 민준이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저도 한동안 아이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정희는 컵을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래서 민준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만나게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쉽게 나서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우리 집안의 무게가 그 아이가 선택한 사람에게 부담이 될까봐. 집안의 무게요? 정희는 잠시 서아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민준이 아버지는 박현도 회장이에요. 서아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박현도. 뉴스나 경제기사에서 자주 보던 이름. 유통과 호텔, 건설과 식품까지 손대지 않은 사업이 거의 없는 거대한 그룹의 회장. 민준이 그 박현도의 아들이라고. 서아는 입을 열지 못했다. 민준의 차분한 셔츠, 과하지 않은 시계, 허세 없는 말투, 과묵한 태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배경을 앞세운 적이 없었다. 오히려 늘 서아가 편안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행동했다. 그 사실이 갑자기 더 크게 다가왔다. 정희는 놀라는 서아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말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아이였으니까. 서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이 놀라움이 민준에 대한 실망인지 더 깊은 이해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놀랐죠? 네.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알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서아는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그럼 오늘 왜 오셨어요? 오늘이 원래 당신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어요. 저를요? 네. 왜요?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내 아들이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아? 강민준이었다.
민주는 숨이 찬 얼굴로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눈빛은 평소와 다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서아의 뺨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누가 그랬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 들어 있었다. 서아는 괜찮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정의가 대신 말했다. 백미라니. 민준의 턱이 굳었다. 왜? 가방 출고 문제로 시비를 걸다가 손을 올렸어.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서아 앞에 무릎을 조금 굽혀 앉았다. 병원 갔어? 아직? 왜 아직 안 갔어? 괜찮을 것 같아서. 괜찮지 않잖아. 그 말은 화를 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다그치는 톤에 가까웠다. 민주는 아주 조심스럽게 서아 뺨 가까이 손을 들었다가 닿지 못하고 내렸다. 그 순간 서아는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픈 것보다 누군가가 자기 아픔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더 낯설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정의를 봤다. 어머니,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래. 병원부터 가. 민주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나중에 들어도 된다. 민주는 서아에게 코트를 걸쳐주며 말했다. 가자.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다. 민주는 운전대만 바라봤고 서아는 창밖만 봤다. 바깥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 자기 삶은 하루 만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여버린 것 같았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말 안 했어? 민준의 손등이 굳었다. 내 가족 이야기 말하고 싶었어. 근데 안 했잖아. 겁났어. 내가 그런 사람 같았어? 아니, 내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잖아.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어릴 때부터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 중 절반은 내가 아니라 우리 집을 보고 왔어. 그래서 내 앞에서는 그냥 강민준이고 싶었어. 그 말에 서아의 마음이 조금 무너졌다. 화가 안 난 건 아니었다. 섭섭했고 혼란스러웠고 왜 자신을 믿고 말해주지 않았는지 서운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왜 그랬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됐다. 그건 숨김이라기보다 오래된 방어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말했어야지. 맞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병원에서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일시적인 충격과 붓기,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 반응. 의사는 며칠은 쉬어야 한다고 했다. 주차장으로 내려왔을 때 서아가 물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야? 무서운 분. 정말? 응. 근데 오늘은 나한테 되게 따뜻했어. 그럴 리가. 진짜야. 그럼 진짜 많이 마음에 드셨나 보다. 뭐? 어머니가 누군가를 그렇게 바로 감싸는 건 나도 처음 봐. 민주는 다시 진지한 얼굴로 돌아왔다. 근데 어머니가 움직였다는 건 끝까지 간다는 뜻이야. 끝까지? 응. 백미란 그냥 안 끝날 거야.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이미 내가 맞았어.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 한마디에 서아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그냥 넘어가면 다음엔 또 누군가가 맞게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서아는 집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있었던 일을 몇 번이고 떠올렸다. 손이 올라오던 순간 맞고 나서도 사과하던 자기 목소리, 그리고 멈추세요라고 말하던 정의의 얼굴.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맞은 것도 힘들었지만 더 혼란스러운 건 누군가가 자기 편에 선 일이었다. 그게 왜 이렇게 낯선가 생각하다가 서아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텨왔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앉아. 응. 아프지? 조금. 미안해. 오늘 몇 번째야. 계속해도 모자라. 서아는 약하게 웃었다. 민준도 작게 웃었지만 곧 다시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어머니가 오늘 너 만나러 가셨던 거 나도 몰랐어. 진짜? 응. 나도 아까 전화 받고 알았어. 왜 나 만나러 오신 거야? 사실 내가 결혼 이야기했거든. 뭐? 너랑 하고 싶다고. 순간 서아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민주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바로 하자는 건 아니었어. 근데 나는 분명했어. 너랑 오래 만나고 싶고 결국은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어. 서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주는 원래 쉽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가족에게 자기와의 미래를 이야기했다는 게 이상하게 크게 다가왔다. 근데 내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잖아. 오늘 봤잖아. 그건 상황이 특수했으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가 누군가 편에 저렇게 바로 서는 건 진짜 드문 일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겁먹지 마. 잠시 후 민준이 덧붙였다. 근데 하나는 약속해줘. 뭔데? 이번 일 혼자 참지 마. 해볼게. 해보는 거 말고. 알겠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서아를 정희의 집으로 데려갔다. 집은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취향이 느껴지는 단정하고 조용한 집이었다. 고급스럽긴 했지만 과시하는 느낌은 없었다. 마치 누군가의 품격이 가구값이 아니라 시간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집 같았다. 현관문이 열리자 정희가 직접 맞아주었다. 왔어요? 그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서아는 얼른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아직 붓기가 남았네요.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 자주 하죠? 서아는 멈칫했다. 정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부터 천천히 줄여봐요. 식탁에는 이미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미역국, 생선구이, 잘 무친 나물, 잡채. 보기만 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는 음식들이었다. 서하는 순간 이유 없이 울컥했다. 누군가가 자기 얼굴을 보고 아픈 몸으로 집에 온 사람에게 이런 밥상을 차려준다는 게 낯설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지방에서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 벌었다고. 네. 부모님은?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고향에 계세요. 동생은 없어요? 남동생 하나 있어요. 아직 취업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더 버틴 거군요. 서아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정희는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보통 그렇게 참는 사람들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등 뒤에 누군가를 올려놓고 버텨요. 순간 서아의 목이 메었다. 그건 누구에게도 길게 설명한 적 없는 마음이었다. 돈이 필요했고 실수하면 안 됐고 직장을 잃으면 안 됐다. 그래서 더 참았다. 억울해도 화나도 자존심이 상해도. 정희는 물컵을 서아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그런데 그 버릇이 오래가면 누가 선을 넘어도 내가 참아야 하는 사람처럼 살게 돼요. 어머니, 왜? 틀린 말 했니? 아니요. 윤서아 씨, 어제 일 절대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말이 너무 단정적이라 서아는 갑자기 울컥했다. 일을 잃을까봐, 불이익 받을까봐, 그래서 먼저 사과했겠죠. 그 마음 이해해요. 나도 젊을 때는 그랬으니까. 정희는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 더 알아요. 참는 얼굴이 어떤 건지. 식사 후 민준이 전화를 받으러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겁나죠? 네. 회사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오태석 실장 때문이죠? 어떻게? 그 사람 예전부터 문제 많았어요. 직원들 민원 묻어버리고 고객 등급 따라 대응 다르게 하고 윗사람 기분만 맞추는 사람. 어제 그 자리에서 확신했어요. 그 사람은 이번 일을 덮으려 들 거예요. 그럼 저는 걱정하지 마요.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테니까. 바로 그때 민준이 다시 들어왔다.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다. 어머니, 왜? 백화점에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윤서아 씨에게 근무 태도 및 고객 응대 관련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차게 식었다. 정희는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 이제 정말 시작이네. 백화점 인사팀 메일은 짧고 건조했다. 고객 응대 과정 중 발생한 현장 혼선 관련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경위서를 내라는 메일. 서하는 화면을 보다가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역시 이렇게 되는구나.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누가 더 약한지가 먼저 따져지는구나. 정희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일단 감정적으로 쓰면 안 돼요. 사실만 적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요. 본 사건은 고객 응대 혼선이 아니라 고객의 폭행과 관리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발생한 사안이며 회사 차원의 공식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합니다. 그 문장을 받아 적는 순간 서하는 처음으로 느꼈다. 기록은 사과가 아니라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까지 자신은 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말을 지웠다. 그런데 정의는 말을 줄이지 말고 남기라고 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방식의 대응이었다. 메일은 인사팀뿐 아니라 고객보호센터와 법무팀까지 참조로 발송됐다. 곧 고객보호센터에서 면담 요청이 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윤서아 씨, 겁이 없네. 백미란이었다.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개인 연락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오, 이제 좀 당당해졌네? 뒤에 누가 있으니까? 하실 말씀 끝나셨으면 끊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알려줄게. 내 어머니 고향에 식당 하시지? 순간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동생도 아직 취업 준비 중이고 집안 사정이 넉넉하진 않더라. 사람이 분수를 모르고 덤비면 주변이 피곤해져. 그 순간 정희가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백미란 씨, 방금 통화 내용 전부 기록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직원 폭행 사건의 협박 정황까지 더해지겠네요. 통화가 끊긴 뒤 서하는 손끝을 떨었다. 엄마까지 건드리면 어떡해. 정희는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이제부터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할 거예요. 그 말은 약속 같았다. 아니, 선언에 가까웠다. 다음 날 고객보호센터 면담실에서 서하는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다. 말하는 동안 몇 번이나 목이 막혔지만 이번에는 중간에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김수진이 증언하러 들어왔다. 윤서아 씨는 고객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적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사과하며 설명했습니다. 백미란 고객이 먼저 욕설을 했고 카운터를 치고 가까이 다가가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윤서아 씨 얼굴을 때리는 걸 봤습니다. 오태석 실장님은 현장 도착 후 윤서아 씨 상태를 확인하기보다 고객께 다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USB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이런 일 처음 아닙니다. 백미란 고객은 예전에도 직원들에게 막말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태석 실장님이 내부에서 조용히 덮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아둔 메일과 메신저 캡처입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크게 다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서아는 결국 울었다. 수지는 서아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나도 예전에 당했거든. 근데 그땐 그냥 넘겼어. 계속 다녀야 하니까. 근데 내가 맞는 거 보고 더는 못 참겠더라. 그 한마디는 이상하게도 그날 들은 어떤 위로보다 더 깊게 남았다. 누군가는 자기를 보고 용기를 냈고 누군가는 자기 일처럼 나서주고 있었다. 그건 서아가 살면서 별로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연대였다. 그날 저녁 정희는 박현도를 만났다. 박현도는 민준의 아버지이자 그룹 회장이었다. 그 역시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정희 앞에서는 아주 오래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피로와 이해가 함께 묻어 있었다. 이번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민준이 여자친구라며. 그래.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박현도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본점 감사팀 움직이게 하지.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짧지 않은 침묵이 더 이어졌다. 정희는 그 침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박현도는 원래 감정을 길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말보다 결정으로 보여주는 사람에 가까웠다. 그가 지금 생각하는 건 단순히 직원 한 명의 사건이 아니었다. 자기 아들이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가족의 이름이 이미 이 일에 닿기 시작했다는 것, 본점 시스템에 묻혀 있던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가 직접 나설 만큼 마음이 움직였다는 사실이었다. 당신도 봤으면 알았을 거예요. 뭘? 맞고도 먼저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니까 이상하게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박현도는 조용히 정희를 바라봤다. 정희가 말하는 옛날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젊은 시절 정희는 그 집안에서 누구보다 품위 있게 버티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많이 삼키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체면과 침묵이 미덕으로 강요되던 시절 정희는 수없이 선을 넘는 말과 태도를 참고 웃어야 했다. 단 한 번도 약한 사람인 척한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처음 박현도와 결혼해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녀에게 늘 같은 말을 했다. 여자는 품위가 있어야 한다.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어른들 앞에서 웃는 법을 배워야 한다. 체면을 지키는 게 가정을 지키는 거다. 정희는 그 말을 한동안 진심으로 믿으려 했다. 반박하는 대신 웃었고 속상한 일은 혼자 사겼고 누가 선을 넘는 말을 해도 대들지 않는 것이 현명한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참는 사람은 대개 칭찬받지 않는다. 그냥 더 많이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소비될 뿐이다. 선을 넘는 사람이 멈추는 게 아니라 선을 견디는 사람이 더 많이 요구받는다. 정희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다. 어쩌면 그래서였는지도 몰랐다. 백화점 로비에서 처음 본 윤서아의 얼굴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던 이유. 맞고도 습관처럼 죄송하다고 말하는 젊은 여자의 표정에서 오래전 자신이 삼켜야 했던 시간들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본점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형식상으로는 고객 폭행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이었다. 하지만 내부 사람들은 알았다. 한번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순한 현장 충돌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CCTV 보존 요청, 근무자 진술 수집, 관련 메일과 내부 보고, 내역 확인, 고객 대응 기준과 관리자 판단 과정 검토까지 이어지기 시작했다. 오태석은 그제야 본능적으로 불안해졌다.
그는 늘 이런 종류의 일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VIP 고객이 흥분하면 현장 직원을 먼저 다독여 사과시키고 고객에게는 최대한 예우하는 척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용히 덮는 것. 누군가 억울해도 조직은 그렇게 굴러가는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사실 그에게 중요한 건 원칙이 아니었다. 자리였다.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자기가 무난한 관리자라는 인상을 유지하는 것. 그것만 지키면 승진도, 평가도, 인맥도 따라온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감이 달랐다. 백미란이 문제였고 한정희가 직접 나타났고 오 변호사까지 현장에 움직였다. 무엇보다 CCTV가 살아있었다. 편집되기도 전에 누군가 손대기도 전에 이미 공식 보존 요청이 들어가 버렸다. 오태석은 그 사실을 생각할수록 속이 타들어갔다. 며칠 후 백미란이 그를 불러냈을 때 오태석은 이미 마음이 절반쯤 돌아서 있었다.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 구석 자리에서 만났다. 백미란은 여전히 비싼 옷을 입고 평소처럼 고상한 말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 끝이 예민하게 떨렸다. 저 혼자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하래요? 사모님 때문에 덮은 일이 한두 개입니까? 조심해요. 저만 자르면 끝날 일 아닙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자리예요. 문제 생기면 책임지고 위에서는 모른 척하는 자리. 오태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차갑게 식었다. 백미란에게 자신은 애초부터 사람이 아니었던 거다. 편리한 방패였고 필요하면 버릴 수 있는 소모품이었을 뿐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감사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적은 메일을 보냈다. 정리해서 보면 큰 문장은 아니었지만 그 메일 하나가 판을 완전히 바꿨다. 이후 백화점 내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에는 말도 잘 섞지 않던 직원들끼리 조심스럽게 서로의 경험을 꺼내기 시작했다. 어떤 직원은 자신도 비슷한 고객에게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어떤 직원은 관리자에게 그냥 참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누구는 사소한 일 같아서 넘겼고, 누구는 승진에 영향 갈까봐 조용히 있었고, 누구는 계약직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침묵이 조금씩 말이 되기 시작했다. 서한은 그걸 보면서 아주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맞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슬펐고 동시에 이제라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웠다. 언론은 사건을 단순한 진상 고객 폭행으로만 다루지 않았다. 점점 제목이 길어졌다. VIP 고객 폭행 논란, 관리자 은폐 의혹, 내부 제보 확산, 반복된 갑질 구조. 기사는 하루 사이에도 몇 개씩 더 붙었다. 커뮤니티에는 로비에서 본 것 같다는 목격담이 올라왔고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자기 경험을 댓글로 쏟아냈다. 누군가는 직원도 사람이라고 썼고 누군가는 맞고도 사과해야 하는 현실이 미친 것 같다고 썼다. 곧 백미란 측에서는 합의를 시도했다.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겠으니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뜻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서아에게 향했다. 서아는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저 돈 받고 끝내고 싶지 않아요. 저만 맞은 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과가 필요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해요. 정희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며칠 뒤 본점 회의실에서 공식 조정 자리가 열렸다. 백미라는 여전히 비싼 옷을 입고 들어왔지만 예전 같은 여유는 없었다. 목소리에는 억지로 누른 짜증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날 감정이 격해져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 사과는 피해자를 보고 하세요. 정의의 차가운 말에 백미라는 결국 서아를 보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신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네. 제가 뭐 때문에 사과받는 건지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백미라는 한참 망설이다가 겨우 말했다. 직원을 폭행한 것, 그리고 이후 부적절한 연락을 한 것, 그리고 직원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 문장이 회의실에 떨어지는 순간 서아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몸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게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건 승리감이라기보단 회복에 가까웠다. 자기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내가 당한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그걸 가해자의 입으로 직접 확인받는 일. 백화점 측도 결국 공식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직원 폭행 대응 매뉴얼 개편, 고객 갑질 신고 시스템 강화, 관리자 대응 교육, 피해 직원 보호 프로세스 신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번엔 그냥 덮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백미라는 VIP 명단에서 제외됐고 오태석은 결국 회사를 떠났다. 공식적으로는 사직이었지만 누구나 알았다.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김수진은 서아에게 말했다. 이제는 여기서 바꿔볼 만하지?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건이 끝난 뒤에도 서아의 마음이 바로 편안해진 건 아니었다. 사람은 큰일이 끝났다고 바로 괜찮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해지고 나서야 더 많이 흔들리기도 한다.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로비의 차가운 조명과 손바닥 소리가 떠올랐고 어떤 날엔 누가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몸이 먼저 굳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도 있었다. 예전의 자신처럼 무조건 먼저 사과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 누가 선을 넘었는데도 자기만 낮추는 식으로는 더 살지 않을 거라는 것. 어느 날 밤 민주는 서아를 한강 근처 작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식사가 끝난 뒤 민주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번엔 진짜 반지였다. 나 사실 멋있는 말 잘 못해. 알아. 근데 하나는 확실해. 그날 내가 맞은 걸 보고 내가 제일 무서웠던 건 내가 다칠까봐도 있었지만 그 일 때문에 내가 세상을 더 차갑게 보게 될까봐였어. 근데 넌 결국 끝까지 너였어. 서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강한 척 안 해도 되고 맨날 괜찮다고 안 해도 되고 아픈 날엔 아프다고 말해도 되는 사람으로 내 옆에 있고 싶어. 윤서아, 나랑 결혼해 줄래? 응.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 주었다. 서아는 웃다가 또 울었다. 나 진짜 못생기게 울지? 아니, 지금 제일 예뻐. 몇 달 뒤 서아는 같은 백화점의 직원 보호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게 됐다. 아이러니했지만 그 사건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자리로 데려다 놓은 셈이었다. 이제 그녀는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불편한 고객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누가 선을 넘으면 그건 참아야 할 일이 아니에요. 고객 응대와 자기 존중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정희는 가끔 서아에게 직접 반찬을 보냈고 박현도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서아 생일엔 꼭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건강 챙기게. 그리고 어느 날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백화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왜요? 내 며느리 될 사람을 누가 그렇게 때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서아는 얼굴이 붉어졌고 민주는 작게 웃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게 존엄이라는 것.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윤서아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날 백화점 로비에서 뺨을 맞은 건 분명 불행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타난 한 사람 덕분에 그녀는 처음으로 배웠다. 누군가가 손을 들었을 때 고개를 숙이는 삶 말고 누군가가 내 앞에 서서 말해주는 삶도 있다는 걸. 멈추세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녀 인생 전체를 바꿨는지도 몰랐다.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서아는 한동안 아침마다 백화점 유니폼을 다림질했다. 결혼했다고 해서 삶의 리듬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여전히 출근 시간은 비슷했고 로비의 불빛도 여전했고 커피 머신 옆에서 동료들과 나누는 인사도 비슷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녀는 자기 하루를 시작할 때 덜 두려워했다. 불쾌한 손님이 없다는 보장은 여전히 없었지만 최소한 누가 선을 넘었을 때 혼자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었다. 새로 들어온 직원 가운데 하나는 24세 계약직 사원이었다. 이름은 이다은이었고 첫 출근 날부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카드 단말기를 2번이나 떨어뜨렸다. 다은은 사과부터 했고 얼굴이 빨개졌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서아는 몇 년 전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은을 따로 불러 천천히 말했다. 실수한 건 다시 배우면 돼요. 그런데 누가 당신을 작게 만들려 할 때까지 먼저 죄송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은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아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도 그런 적 있어요. 서아는 아주 짧게 웃었다. 많았지.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려고.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이 결국 과거의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일 같았기 때문이다. 서아와 민주는 주말이면 종종 정희의 집이나 고향 식당을 오갔다. 어떤 날은 정희가 반찬통을 3개나 들려보냈고 어떤 날은 어머니가 김치를 싸주며 민준더러 너무 마르지 말라고 잔소리했다. 박현도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식사 자리에 얼굴을 비쳤다. 식탁에서는 여전히 긴 침묵이 흐르기도 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불편해서 생기는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서 오는 침묵에 가까웠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정희는 거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서아에게 말했다. 사람은 꼭 큰 사건으로만 달라지진 않아요. 오히려 다 지나간 뒤에 매일의 습관이 달라질 때 정말 바뀌는 거예요. 서아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맞고도 먼저 죄송하다고 말하던 습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던 버릇, 혼자 울고 다시 웃는 척하던 리듬, 그런 것들이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건 아니었다. 그래도 확실한 건 있었다. 예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가끔은 그날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만약 한정희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자기는 맞고도 다시 사과했을 것이고 오태석은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을 것이고 백미라는 며칠 지나 또 다른 직원을 몰아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일을 아무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또 하나의 모욕을 몸 안에 묻어두고 살았을지 모른다. 그 상상을 할 때마다 서아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람 하나가 한마디가 한 번의 개입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멈추세요. 그 한마디는 단순히 폭행을 멈춘 말이 아니었다. 오래된 침묵을 멈춘 말이었고 부당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습관을 멈춘 말이었고 서아가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드는 삶을 멈추게 한 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누군가가 너무 익숙하게 죄송합니다를 먼저 꺼내는 순간 잠깐이라도 멈춰 서서 그 표정을 본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말해주려 한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그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